저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학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또 거리로 나옵니다. 역사학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거든요. 말로는 좀 세게 얘기해도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면 굉장히 더딘 사람들인데, 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 이 박근혜 정권의 참 속성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국정교과서 사태가 마무리돼서 다시 연구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빨리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국정교과서 사태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 예상컨대는 내년 총선, 그 다음에 내후년 대선까지 계속 국정교과서 문제로 뜨겁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청년 학생들이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을 해부한다, 이렇게 제목 붙였는데 딱 본질은 역사 쿠데타입니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쿠데타 방식으로. 이 국정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지표가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인데, 저는 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잘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국정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때 내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여론이 국정교과서를 원한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국정교과서를 원한다. 검정교과서 때문에 이 교육 현장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국정교과서를 원한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10% 정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이 정작 국정교과서를 내겠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게 팽팽해지더니 일주일 사이에 그냥 결과가 확 뒤집어져서 지금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13%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3% 정도 높다 그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13%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겁니다. 반대 여론이 그리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찬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박근혜 공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 사태의 본질을 알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알고 나면은 반대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역전이 돼가지고 찬성하는 여론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하는 여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것이라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교과서 싸움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여론이 뒤집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들었어요. 마지막 카드가 뭐죠? 색깔론입니다. 계속 자폐인왕이라고 공격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드디어 마지막 나온 게 뭡니까? 적화통일 준비 세력이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운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북한의 지령으로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운동하고 있다고. 그 졸지에 저같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하는 사람은 적화통일 찬성자가 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도 적화통일 추진 세력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도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50%가 넘는 국민들은 졸지에 적화통일 찬성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이 색깔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 심판, 국정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심판은 내려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국정교과서 사태의 본질은 역사 쿠데타다. 역사를 바꾸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의 방식으로 역사를 변조하고 역사를 세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서 초반에 많이 제기했던 구호, 요즘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초반에 많이 제기했던 구호가 바로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아버지 박정희는 총칼을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딸은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역사로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초반에 이 구호가 좀 먹혔는데 똑같은 구호를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이 구호를 잘 안 쓰는 경향인데 어쨌거나 이 국정교과서 사태의 본질은 역사 쿠데타다.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조하고 세탁하려는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 사태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면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기본적으로 보수라고 쓰고 극우 또는 수구라고 읽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통성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효순이 미선이 사태 때 촛불이 처음 켜졌을 때 시작이 됐을 거고요. 그런 위기가 더 증폭된 것은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 거리에 나온 촛불 소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젊은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이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촛불 소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이 소녀들이 커서 투표권을 갖게 되면은 새누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큰일이다. 얘네들을 다시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특히 주목한 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 젊은 애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정통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수구 세력에게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했습니다. 길게 써놨는데 핵심은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은 독립운동도 아니고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반공국가를 세우고 산업화를 이룬 세력이다. 반공국가를 세운 세력이 누구죠? 이승만과 친일파입니다. 산업화를 이룬 세력이 누구죠?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독재 정권이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고 그 나머지 흐름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배제되어도 마땅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한 역사로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그 7번만 읽어보면 그럼에도 작용 세력의 영향 아래 현재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분단 독재로 얼룩진 역사로 서술하는 자학사관에 빠져 있다. 자학사관이란 말 많이 하는데 자학사관이 어디서 비롯된 거죠? 일본 극우 세력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가 벌인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학사관이라고 매도를 해왔는데 그런 일본 극우 세력의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자학사관이라고 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한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합시다 그러면은 자학사관이라고 합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자학사관이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역사, 그래서 부정의 역사는 가르치지 말고 긍정의 역사를 가르치자 그럽니다. 긍정의 역사가 뭐냐면 바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긍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검정 교과서는
이 뉴라이트 해석에 따르면 다 자학사관에 빠져서 부정의 역사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역사학교와 한국의 역사교육과는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2008년에 이른바 대한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대한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왔다. 이제 자기가 안심할 수 있다. 대한교과서가 나와서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한교과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대한교과서야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역사교과서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대한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과서의 한 페이지인데, 그런 가운데 식민지 한국의 경제통계가 80년대 말부터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과 동일한 속도로 연간 3.6%의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오늘날 국내의 대부분의 학자는 식민지 한국을 비정상적 형태이긴 하나 근대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쓴 대한교과서의 해석에 따르면은 놀랍게도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 조선이 똑같은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가 똑같은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파천왕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식민지 조선이 그냥 식민 통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해석 다음에 나오는 해석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 통치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 긍정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쌀이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뉴라이트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이 고집을 절대 안 꺾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는 동안에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수탈당했다 이렇게 배웠죠? 빼앗겼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뉴라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빼앗긴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출한 것이다. 한반도 전체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엔겔 개수가 하락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 이게 놀라운 해석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일본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그냥 수탈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었다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역사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 이런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가 만든 대한교과서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일제 식민 통치를 부정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긍정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가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일제 식민 통치가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하려고 한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이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기여한 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굳이 수업 시간에 독립운동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주역은 누구였느냐?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바로 경제성장의 주역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역사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사회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일제강점기에 축적된 경제 성장의 잠재력입니다.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무슨 얘기죠? 여기서 독재란 말 안 쓰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라는 아주 중립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기적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를 결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박정희 독재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지 왜 비판하느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박정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써줬으니. 또 교과서에 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역사 교과서가 맞는지, 그는 측근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했으며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했다. 이게 뭐 위인전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개인을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위인 누굴까요? 대개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듭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쓸 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분들이 한 행위, 그분들이 보인 행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근면하고 검소했고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했고 이런 서술 안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게 교과서랍니다. 문제가 된 2013 교학사 교과서 근대사편의 집필자 이명희 교수. 지금 한국학계가 다 빨갛게 물들었다고 비난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 자, 2008년에 대학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학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정식으로 쓰여진 교과서가 아닙니다. 검정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실시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만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식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과서를 모델로 해서, 대학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뉴라이트가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라는 것을 씁니다. 교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박근혜 정권이죠. 박근혜 정권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검정을 받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한 것이 처음 낸 그 검정 심사본에서 수정한 내용이 한 3,000군데 됩니다. 3,000군데. 그 교과서 같다는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교과서 같아. 어떤 사람을 교과서 같다 그럽니까? 틀린 게 없고 똑바른 사람을 교과서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틀린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올바른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책,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교학서 교과서는 무려 3,000군데를 수정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500쪽 치고 500쪽에 3,000군데면 한쪽에 6군데입니다. 교과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고친 게 아니라 다 남들이 틀렸다고 지적하니까 고친 게 3,000군데입니다. 그 쓰레기 교과서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쓰레기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버젓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가 딱 나오니까 정권이 적극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밀어주게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왔으니까 이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쓰여야 됩니다. 아마 계산상으로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거의 준국정 교과서로 밀어붙여서 한 50% 정도는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들리는 얘기하면은 이 교과서를 낸 교학사 출판사 사장이 대박 날 거라고 그랬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고 그랬답니다. 교과서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고.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0%. 딱 한 학교에서 채택했습니다. 2013년에. 그것도 박근혜 씨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이사로 있는 부산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말에 의하면
다른 7종 교과서는 다 빨갱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여담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학서 교과서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교과서라고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다른 교과서는 다 안중근이라고 표현했는데 교학서 교과서만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했다. 근데 어떤 교과서든 안중근 의사, 김자진 장군, 이순신 장군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세종대왕이라고 안 씁니다. 그냥 세종, 이순신, 김자진 이렇게 씁니다. 안중근 이렇게 씁니다. 이제 아마 현대사에 들어와서 현대사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일단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인물에 대해서는 이름 쓰지 그 뒤에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는 안중근이라고 써서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는데 교학사 교과서만 안중근 의사라고 써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했다.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다. 이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수구 세력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여담이고요. 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냥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교학서 교과서가 왜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을미사변은 다 압니까? 일본 낭인들이 일제가 당시 왕비였던 민비,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명성황후로 추존이 되죠. 명성황후 민비를 시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 그러는데 이 을미사변에 대해서 교학서 교과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일본인이 명성황후의 시해 과정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당시 명성황후는 조선 조정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관여했고 더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문장 자체가 틀렸죠? 문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을 누가 이해합니까? 왜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뜻은 이런 걸 겁니다. 일본이 왜 명성황후를 굳이 시해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낭인들이 남긴 자료를 학생들한테 제시하면서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이 왜 명성황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건 한국 역사 교과서입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자고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또 1922년에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개정을 하는데 이걸 흔히 이제 역사학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그럽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이 뭐냐면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일본어 학습을 필수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일본어를 일제가 뭐라고 불렸죠? 국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에게는 일본어가 국어죠. 그래서 국국어라고 그러는데 일본어 학습을 조선인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2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교학서 교과서를 쓴 필자들은 이걸 과감하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화.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조선 총독부 일제는 한국인이 원하면은 한국인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실시했다. 뭐죠? 좋은 정부, 좋은 국가라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그냥 탄압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굉장히 좋은 정부, 좋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딴 식의 서술을 하는 겁니다. 역사 왜곡이죠. 조선교육령에 국어교육 필수화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국어를 한국어교육 필수화라고 과감하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일본어 교육입니다. 일본어 교육을 반드시 시키라는 것을 한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으로 법제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딴 식의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런 교과서가 나왔는데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왔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1930년대 명동거리입니다. 근데 명동거리에 대해서 교학서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이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차림새나 일본어 간판을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지문을 읽고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부러운데요? 이렇게 답하겠죠. 자, 고약한 서술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1930년대 명동이나 2013년 명동이나 차이가 없다. 무슨 의미죠? 1930년대 명동은 이미 발전했다는 겁니다. 식민지 도서는 이미 발전했다는 겁니다. 2013년 한국 사회의 모습과 70년, 80년 전에 한국 사회의 모습은 다를 바가 하나 없을 정도로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우리는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 식민 통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도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울의 경우 뭐 한국인들은 어디 살았고 일본인들은 어디 살았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친절하게도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살다 너무 힘들어서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까레스키라고 부르고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원천이 일제강점기의 이주민들입니다. 정말 살다 힘들어서 정동고향 땅 떠나서 해외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쫓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제가 식민 통치를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못나서 일제가 잘못해서 해외로 이주한 게 아니라 자신이 못나서 이주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계속 일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있죠. 그 역사 교과서의 또 특징이 친일파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김성수는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1,006명의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일파인데 지금 동아일보의 사주,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동아일보의 사주죠.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인데 이 김성수가 일제 말기에 회자를 해가지고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김성수에 대해서 김성수를 위한 변명을 교과서에 길게 써놨습니다.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그래가지고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 때까지 응거했다. 거짓말. 고향에 돌아간 적 없습니다. 서울에 계속 머물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시골로 낙향했다고 써놨습니다. 낙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수의 동지인 송진우라는 인물이 있는데 송진우는 낙향을 했습니다. 근데 송진우의 행적을 갖다가 슬쩍 김성수의 행적에 끼워 넣어서 김성수가 낙향했다고 거짓말을 교과서에 버젓이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떠서 일제가 주는 자기도 거절하였다. 일제가 김성수에게 자기를 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소설입니다. 소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거짓말. 김성수가 그런 예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송진우 등과 함께 비밀리에 청취하기도 하였다. 거짓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소설책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근데 교과서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들어오면서 김성수에 대한 변명을 하는 이유는 김성수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참여해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부통령까지 지낸 김성수를 친일파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국의 주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친일파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건국의 주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김성수를
위한 변명입니다. 교역사 교과서를 변호하던 교육부도 이것만은 차마 넘어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성수에 대한 이 서술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수정할 것.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에 마지막에 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친일파를 이제 미화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김희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은 일제 말기에 해설을 해가지고 친일 반미적 행위자가 됐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학서 교과서에 최남선은 공과과가 모두 있는데 공과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주요 공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헌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할까? 친일파에게 상 주자는 얘기입니다. 훈장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미안했는지 사족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한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자. 상 주자 그래놓고 미안했는지 벌을 주면 어떤 정도의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친일파는 벌을 주면 됩니다. 친일파에게 왜 상을 줍니까? 친일파에게 상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일파에게 상 주자고 선동하는, 친일파를 애국자로 재평가하자고 선동하는 교과서가 교학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라고 그랬더니 비판을 했더니 어디에 친일파 미화하는 서술이 있냐고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독재 정권을 극단적으로 미화를 합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293쪽에 빨간 표시해놨죠. 이승만이란 이름이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이런 교과서 없습니다. 아까 우리 민족 모두가 존경하는 위인이 세종대왕 이순신이라고 그랬죠. 세종대왕 이순신도 이렇게 많이 등장 안 합니다.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만 6번이지 하도 미안했는지 이것도 이승만을 또 대명사로 바꿔가지고 그릇도 표현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이승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식으로 그까지 합하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이 다 이승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교과서를 써놓고는 자신들이 객관적인 교과서를 썼답니다. 그래서 세봤습니다. 일제강점, 그러니까 해방 이후는 빼고요. 일제강점기를 다룬 단원에서만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42번 등장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8번 등장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놀랍게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위한 교과서죠. 그냥 이승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승만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오로지 이승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교과서에서 써놨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굳이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승만만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승만만 배우면 되죠?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기 때문에, 국부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국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승만만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안창호나 김구나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고역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다음에 결국은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탄핵을 받은 셈이죠.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승만은 싹 빠졌습니다. 부정선거의 주역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데 이승만에게 부정선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붕 부통령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이승만은 모든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아무 죄도 없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시민 학생의 손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건국의 아버지를 쫓아낸 시민 학생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낸 후레자식이 되는 겁니다. 시민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왜 아무 죄도 없는 이승만을 권좌에서 쫓아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승만을 미워하고 이승만을 비호하는데 이게 단지 이승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까지 이어집니다.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5.16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왜 자신들이 인용도 붙여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6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그 중에 6항에 보면은 이른바 민정이양 공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이 되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가 성취가 되면은 군인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정권은 민간에게 넘기겠다. 이걸 민정이양 공약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박정희가 이 민정이양 공약을 어기고 스스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실상 민정이양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뭐 군복 입고 있다가 군복 벗었으니까 민간인입니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민정이양 공약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창피했는지 박정희 정권이 나중에 이 5.16 공약 6번째 조항을 나중에 바꿉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역사 변조인데, 근데 어쨌거나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은 6항목의 공약 가운데 박정희 정권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6항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5.16 공약이 5개만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사 변조죠. 유신독재도 5.16 군사 쿠데타나 유신독재나 교학서 교과서는 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정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도 장면 정권 하에서 하도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지금 북한이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이 정치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유신도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북한이 남침을 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신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계속 정권 홍보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담겨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국정교과서라고 쓰고 정권교과서라고 읽어야 된다, 또는 건정교과서라고 읽어야 된다, 가족교과서라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정교과서인지 가족교과서인지 헷갈리는데, 자, 박근혜 씨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유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야 한다. 5.16과 유신은 매도당해왔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게 자식된 도리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멀쩡한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5.16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한 것으로 기술하는 교과서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학서 교과서 채택률이 0%가 되니까 그 다음해인 2014년 2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합니다. 교과서 발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검정교과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정교과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교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당시 교육부 장관이 서남수 씨인데, 서남수 씨도 그렇고 그 후임인 황우려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내심으로는 국정교과서 안 하기를 바랬답니다. 왜? 국정교과서 하면 요거는 혼자서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욕먹긴 싫어서 자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황우려 현 장관이 밀리다 찍히다 결국은 총대를 맨 거죠. 악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사태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국정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뭐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한편으로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합니다. 검정교과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좌편향 색깔론을 꺼냅니다. 기존의 검정교과서에 봤더니 놀랍게도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6.25 전쟁이 마치 대한민국이 일으킨 것처럼 가르치고 있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그래서 다시 다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봤나? 그래서 기존의 실전 검인정 교과서를 다 들여다봤더니 다 남침이라고 써놨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북침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교과서 그리고 검정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이 학교에서 채택된 미래인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 남침이라고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북침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근데도 교과서에서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는 따로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근거로 드는 게 이겁니다. 김성칠이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학자가 있는데 이 김성칠 교수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의 삶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 하루하루의 삶을 일기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이 일기가 역사앞에서라는 책으로 출간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 역사앞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실린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북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쓴 다음에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데는 북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의 책임을 이끈 남쪽에도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왜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침과 북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봐라 북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결국은 북침이라고 가르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자료로 제시한 거고 본문에서는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남침이라고 써놨습니다. 유일하게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다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사태를 호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승만 정부에서 계속 북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날 저녁은 평양에 가서 먹겠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루 만에 평양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그날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북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실을 일기에 써놨다고 이게 북침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과서에서 세상에 북의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네요. 새누리당에서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북의 주체 사상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주체 사상 실제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늘 그 좌편향 얘기 나오면은 대상이 되는 금성 교과서를 봤더니 금성 교과서는 하도 이 수구 세력한테 욕을 먹어가지고 실제로 2013년 교과서 그 검정에서 통과된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채택률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금성 교과서도 주체 사상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 책이었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라고 비판적으로 썼죠. 그 다음에 뭐 비판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 비판적으로 쓴 부분은 안 보고 그냥 주체 사상 네 글자만 보고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제 난리법석을 친 겁니다. 놀랍게도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확정한 2015년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을 박근혜 정권이 얼마 전에 확정 고시했는데 거기 보면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과정에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체 사상 가르치라 그래놓고 교과서에 주체 사상 들어가 있으니까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이런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찾아봤더니 충분히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변화, 교학사 교과서도 긍정적으로 쓰고 다른 교과서도 다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만드는 교과서를 써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한 4년 정도라 그럽니다. 4년 정도 준비를 해야지 좋은 교과서를 쓸 수 있다 그럽니다. 3년 정도면은 그저 그런 교과서를 쓸 수 있고 2년이면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교과서를 쓰게 되고 1년이면은 교학사 교과서 같은 불량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1년 만에 지금 국정교과서를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시각, 하나의 역사 얘기했다가 하도 야단을 맞으니까 다양한 시각을 모두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역사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과서를 만들어도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데 다양한 생각을 교과서에 1년 동안에 반영을 해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불량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예시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죠. 왜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가지고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난을 합니까? 부당합니다. 이미 나온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입니다. 이미 나온 국정교과서가 불량 교과서입니다. 어느 정도 불량이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배우는 사회 과목이 조선 후기부터 현대사까지의 역사입니다. 내년에 6학년 1학기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실험본 교과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다 국정입니다. 국정교과서로 실험본이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내년부터 정식으로 쓰입니다. 이게 교육부 이름으로 나온 교과서, 실험본 교과서인데 실험본 교과서에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서술하면서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 어떻게 을사조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이건 일본 입장에서 쓴 거죠. 아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설명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철저하게 일본 입장에서 쓰는 역사 용어입니다.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을사조약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제의병 대토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토벌이라는 용어는 당시 일제가 쓰던 용어입니다. 일제 입장에서는 의병이 토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민족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 의병은 토벌이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일제가 쓰던 용어를 그대로 교과서에 써놨습니다.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항목인데 글자가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리 안창호, 국무총리 이동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총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하나고 나머지는 총리가 아니라 총장입니다. 근데 국정교과서에 버젓이 3명의 총리가 있었던 것으로 써놨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교과서를 국정으로 낸 겁니다. 이 대목을 읽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을 서술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한일 학생들 사이에 패싸움이 시작되었다. 독립운동이 졸지에 패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용납이 되나요?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이 패싸움이 됩니까? 그러면 3.1운동도 패싸움이고 모든 독립운동은 다 일본인에 대한 조선민족의 패싸움이 됩니다. 패싸움이라고 쓰면 학생들이 이해가 쏙쏙 되겠죠. 독립운동이라는 게 우리들이 하는 패싸움하고 똑같은 거구나. 별거 아니네. 어떻게 독립운동을 패싸움으로 이렇게 비하를 합니까?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용 덩터리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한국인 학생들만 체포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였다? 창작동화입니다. 10월 말에 나주에서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고 이 충돌 사건을 계기로 11월 3일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이 광주 항일 학생운동의 발단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10월 말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고 11월 3일까지 불과 한 3, 4일 정도밖에 시간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죠? 이런 재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들이 체포되지도 않았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엉터리 서술이죠.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한 광주 시내 학생들은 동맹휴업과 항일 시위에 나왔었다. 혹시 어디가 이상한지 알겠습니까? 동맹휴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겁니다. 동맹휴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스트라이크를 동맹휴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스트라이크는 뭐죠? 동맹휴학입니다. 동맹휴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지 왜 굳이 노동자들이 쓰는 동맹휴업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쓰는 것이 국정교과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량 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많은 교과서를 냈으면 담당자 문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엉터리 교과서 냈는데 담당자가 문책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량 교과서 얘기를 이제 좀 더 하면은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헌병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 보고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이상한 느낌 안 드나요? 일단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띠를 두르고 있죠. 3.1운동 당시에 띠 두르고 만세 시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띠는 언제 등장하죠?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방 이후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아마 뭐 좌익이겠죠.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보니까 그 경찰을 잡아가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은 우익이겠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좌익 시위대를 잡아가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이 경찰 모자에 보면은 대한민국 경찰 마크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초기 경찰의 정복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찰을 일제 헌병경찰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소개해놨습니다. 이렇게 뭐 일제 헌병경찰은 이렇게 머리 기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제 헌병경찰 모습이 어땠는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헌병경찰 모습입니다. 일단 머리가 틀리죠. 다 빡빡 깎았습니다. 제복도 완전히 틀립니다. 모자도 틀리죠. 이렇게 헌병경찰 모습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아무 사진이나 그냥 긁어다가 헌병경찰이라고 소개를 하는 게 바로 국정교과서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꽤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복장을 보면은 어떤 여성이 연상이 됩니까? 기생입니다. 누가 봐도 기생입니다, 이건. 근데 사진에 이렇게, 사진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는 학생들. 기생자재를 갖다가 학생이라고 그래놨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제강점기에 여학생들은 이런 복장하고 배웠겠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같은 교과서에 여학생 사진이 또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여학생 사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근데 버젓이 두 사진을 모두 여학생 사진이라고 실어놨습니다. 자, 국정교과서는 정권 홍보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초등학교 교과서도 보여줍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6월 민주항쟁 이후 쭉 설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누구죠? 왜 넣었죠, 진짜? 이 사진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대통령 뭐 한두 명이, 두 명이나? 두 명인가요? 근데 굳이 주역을 지금 현재의 대통령으로 잡아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 제도의 정수, 결정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선사하는 장면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참 모순되는 얘기인데, 당대사는 빼자 그럽니다. 당대사는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당대사는 빼자 그러는데,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사진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역시 실험본 교과서에 새마을운동을 무려 한쪽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왜 새마을운동을 배워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해놨는데 내용도 문제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이 실시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듣습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이지 한국의 경제성장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쓰는 필자들은 그야말로 과감한 최초의 해석을 하면서 그걸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왜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띄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알아서 긴 거죠. 누구를 위해서? 새마을운동 전도사인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으로 되면은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새마을운동을 찬양하고 유신을 찬양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찬양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실험본 교과서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근거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인데요.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적인 정통성을 결여한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세대, 곧 미래 세대의 유권자를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당의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정교과서는 사실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정권교과서다. 정권이 바뀌면 늘 바뀌는 게 국정교과서다. 박근혜 정권 끝나면 국정교과서 바뀔 텐데 왜 굳이 1년밖에 쓰지 않을 교과서를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느냐. 포기해라.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그것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2017년에 무조건 국정교과서를 내겠다는 건데, 대체로 국정교과서를 낼 때는 교육과정을 확정하면 그 확정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한 3년 뒤에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근데 역사교과서는 이번의 경우 특이하게도 2015년에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2017년에 학교에서 쓰이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딱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쓰는 거거든요. 1년 지나서 쓰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역사교과서만 2017년에 반드시 학교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하필이면 2017년이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자 동시에 박정희의 탄신 100주년입니다.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국정교과서를 박정희 묘소에 공물로 바치려고 한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2017년에 학교에서 쓰도록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교과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좋은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친일파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 박근혜 정권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실제로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청소년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왜 독립운동을 다루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 동영상에 12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윤초라는 인물입니다. 윤초는 과감하게 평가하면은 초기의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완용이라면 후기의 대표적인 친일파는 윤초라고 해도 윤초와 이광수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일본 천황회의에서 일본 기조권 의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일제로부터 친일의 공적을 인정받은 인물인데 그 윤초를 버젓이 12명의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 동영상을 캡처를 못합니다. 빼버렸습니다. 하도 욕을 먹으니까 빼버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동영상에서 이 윤초가 빠지는 바람에 윤봉길 의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밑에 동영상은 이 동영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 희영이라는 분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희영이 아니라 이회영입니다. 그리고 이회영의 손자가 지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해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윤초를 갑자기 법무부에서 독립운동가로 둔갑을 시켰는가 봤더니 이게 다 근원이 있습니다. 아까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아버지 김용주 씨 얘기를 했는데 김용주 씨가 80년대 회고록도 쓰고 올해는 그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주 평전이 나왔는데 회고록과 평전에 봤더니 윤초를 극찬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고록과 평전을 그대로 인용하면 윤치호 씨는 민족의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 가장 드높이 한거의 횃불을 들었던 역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친일파가 민족의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한거의 횃불을 들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윤초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과 집권 여당 대표의 아버지가 윤초를 항일 독립운동가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과연 상관이 없는 일일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박근혜 정권에서 유난히 친일파를 독립운동가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국정교과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교과서를 만들지 않겠다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검정교과서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유엔 참 좋아합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유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유엔이 2013년 총회에서 전 세계의 역사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그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조사관이라는 그 직책이 있는데 그 특별조사관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 역사학자들, 역사교육자들, 그 다음에 역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2013년 이후 유엔이 정한 역사교육의 기본 방향, 기본 지침인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정교과서 사태를 이해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오늘날 역사는 항상 상이한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건이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역사적 서술에는 모든 사람의 견해가 하나일 수 없다. 하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가르칠 때는 역사는 학문적으로 이해하며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기르고 토론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역사는 애국심을 북돋는 목적에 이용하거나 국민적 단일성을 강화하거나 청소년들의 생각을 공식 이념이나 지배적 종교 노선에 일치시키는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역사교육에서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뭐냐면은 역사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맡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역사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작년에 베트남에 대해서 국정제를 바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이 지구상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에 대해서 정식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국정제를 폐지하라고. 근데 베트남이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은 그래서 검정제로 바꿀 것을 밝혔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꾸로 가죠. 한국은 국정제 하다가 검정제로 바꿔놨는데 기껏 바꿔놨는데 다시 국정으로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권고를 할지 국정제를 검정제로 전환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라는 권고를 할지 아마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유엔이 정한 역사교육 방침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독일 속담 빌렸습니다. 진실이 침묵할 때 거짓이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밖에서까지 하라고는 요구 안 하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해야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1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그 국정화와 관련된 행정 예고 기간인데 국정교과서는 잘못되었다는 뜻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밝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도 서명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명에 동참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지금 이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는데 집에 또는 교실에 차를 갖고 다니는 학생은 차에 붙이는 것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여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을 해나갈 때 이 정권이 꿈꾸는 역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이 역사교과서 싸움은 아마 단기간의 싸움에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정권이 국정화를 강행하면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제를 강행한다면 국정제를 철폐하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국정제를 밀어붙이는 정권에 대한 심판,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고 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